산문 낭독은 우리 유기자 시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K의 기배는 공자 술안주로 맞춥니다. 돌아서면 허룬 그의 말을 귀에 걸고 하루 저녁쯤은 입을 서로 더럽혀도 기분이 좋았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도 제 말이 옳다 우기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낱 술 취한 교사의 행설수설이야 나는 얼마든지 용서가 되었다. 이성의 오르막이 끝날 무렵 K가 불쑥 가끔 하인이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다. 바람 부는 대로 따르는 구름처럼 주인의 명에 이리저리 비 맞추고 판단 없이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은가 했다. 문자를 가르치지 않는 상전에게 감사하면서 사례고랑이나 니엇니엇 갈아 걷다 해지면 몸뚱어리 물건처럼 방바닥에 눕히고 나무 토막 빗머리에 패고 뱃속에 든 똥덩어리 슬슬 문지르다 잠들고 하루의 끝이 행복의 단이라면 그런 하루가 반복되는 하인의 일생은 행복의 연속 아닌가 했다. 터무니없이 행복의 단위를 한평생으로 재는 식자들이 가엾지 않느냐 했다. 불행의 먹잇감은 사유라고 했다. 지난 여름 비서갔던 욕지도의 바위가 생각났다. 수십 미터 너른 바위 위에 내 발바닥 너비만치 패인 곳이 있었다. 빗물이 자주 고인 탓인지 물속 바위면이 누렇고 그 옆 찢어진 바위살에는 손가락 3마디만 한 노란 들풀이 박혀 있었다. 파도를 피해 부단히 육지에 달라붙은 바위의 비겁을 조롱하기 위해 구름이 바위를 녹슬게 하고 풀뿌리가 바위를 쪼개고 있다고 생각했다. K는 그 바위의 행복을 예찬하고 있었다. 지난달 동창회에서 경주 삼릉 계곡 갔을 때 말이야. 그 주춤주춤 서있던 소나무들 생각나나? 나는 소나무들을 볼 때마다 말이야. 그 잎 같지도 않는 잎들을 짐승의 털처럼 겨우내 붙여두면서 사계절 푸르니 우르르 보라고들 하니 말이야. 아니 꼰 거야. 겨울이면 다들 바람을 소위 왕따시키려는 작전 중인데 아무 생각 없는 솔잎들만 삐죽거리고 있단 말이야. 솔잎이 없으면 바람도 저런 칼질하는 소리로 법석떨진 않겠지. 시절의 의미를 간파하지 못하는 소나무를 순수하다고 쳐도 순수가 나무를 붙들고 버티는 한 저 부정의 바람은 멈추지 않아. 부정의 먹잇감이 순수거든. 온갖 먹잇감을 찾으며 밤이 깊어갈수록 K의 분열은 더 심해졌다. 계곡의 벼랑 위쪽은 서로 갈라져 있어도 그 틈 아래 바탕은 하나일 텐데 나는 여전히 그의 말을 내 한 마음으로 벗어날 수 없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적어둘 뿐이다. 주체로 사는 사람이 적단 말이야. 소위 선생들도 말이야. 위계를 짚고 사는 게 편하다고 여기거든. 구속 안에서 즐거운 사람들. 쇼생크를 탈출하면 대들보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수감자들. 배꼽 속으로 되돌려줄 수 없는 기왕의 인생을 어떤 사람은 신에게 헌납하고 어떤 사람은 계급에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달라붙고 물론 죽지 않으려면 어디 무슨 짓이라도 해야겠지. 그래야겠지. 산다는 건 몸뚱아리가 먼저니까. 그래도 말이야 그 몸에 기생하며 잘난 척하는 정신을 주체로 살 수 있잖아.
왜? 일단 남들이 모르니까,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것은 내 거라고 우길 수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요즘은 말이야. 차라리 문해충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네. 그리 사는 게 당연하다고 자네도 전에 말하지 않았던가? 세월의 하소연이 더 좋다고 떠들다가 겨우 1시간 만에 주체 우는, 아무래도 분열 정세가 심한 듯하다. 교장이 술자리에서 K를 빨갱이라고 했단다. 그 자리에서도 어제처럼 오락가락 주체라는 말을 큰 소리로 짓거렸다면 그 교장의 언도는 정당했다. 저 정도면 술이 피를 부르는 초원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스치면서 내가 그만 일어서자고 했을 때 K는 의외로 선뜻 밑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외로움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고 이래저래 예를 들며 얘기하던 K의 길거리 말은 기억나지 않는다. 먼저 택시를 타고 떠난 그의 옷자락에 묻어간 말들, 늘 그랬던 것처럼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그의 말들을 적어보기로 한 나의 약속도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다. K의 말처럼 나도 머리를 떼고 배만 채우며 살고 싶은가 보다. 그래도 길 가다 500원짜리 동전 챙기듯 그가 버린 맨잎을 잊기 전에 적어두고 이제 일기장을 덮자. 예, 필립 포레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인데요, 프랑스 교수입니다. 영원한 아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쓴 사람인데 철학 교수예요. 영원한 아이라는 첫 소설을 써서 프랑스의 그 상 이름이 뭐였더라? 그 유명한 상이 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에요.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의 기록. 자기 애입니다. 자기 애가 5살인가? 하여튼 그때 죽었는데 그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죽기까지 그 과정을 소설로 써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글쓰기가 고통을 치유해주지는 못합니다. 고통을 치료하는 건 못합니다. 다만 고통을 경감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글쓰기가 지닌 일정한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앙리 보쇼라는 사람은 글 쓸 욕심에 100살 가까이 사신 분도 있습니다. 예. 자,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해내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시를 쓰시다가 수필이 먼저였습니까? 예,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는 시인으로 먼저 만났기 때문에 시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산문집이 좀 뜬금없다 싶었는데, 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무도 잘 안 읽은 것 같은데. 앞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학교 생활이 잘 안 돼서, 말년에 다른 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더 이상의 내가 돈 벌 재주는 없고, 또 제가 스포츠도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운동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특별히 제가 어디 한 곳에 몰두를 해가지고 뭘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또 성격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이제, 50 초반에 들어서 문학관에 다녔습니다. 경주에 있는 독립모골문학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또 주말이면 늘 경주에 갔기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셨더라도 경주에 갔기 때문에 간 김에 문학관에 들렸어요. 시창작관이 있었거든요. 시창작관에 가서 이제 수업 듣고 과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했는데 과거에 그 일기장을 쓰던 솜씨로 글도 써보고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모 잡지에 수필을 모집한다고 했어. 제가 썼던 수필을 한 편 보냈어요. 보내더니 그 주관이 전화가 와서 그래 수필이 좋아서 그러니 우리 잡지랑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필을 썼고요. 그렇게 이제 문학관에 다니면서 수필이 걸리고 나니까 이거 글재주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어떤 잡지에 시조도 써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잡지에서도 시조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 잡지도 한 몇 년 따라다녔어요. 근데 뭐 결국 주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뭐 쫑났지만 또 동시도 어떤 잡지에 또 내라고 해서 내봤어요. 거기도 잘 됐다 해서 또 와보라 해서 그 동시는 뭐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작품만 보내주고 말았는데 근데 결국 시는 제가 이 감당할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다른 분들의 시를 읽으면서 이거는 내 본에 넘치는 것이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유의 깊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이라든가 뭐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뭐 그런 뭐라는 그 좀 철학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러한 것들이 영시의 바탕이 되기는 제하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겸손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겸손할 처지조차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시는 어디 등단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저 스스로. 그랬는데 이제 같은 학교에 있던 동료가 그래도 선생님 학교 그만둘 건데 근데 제가 잡지에 이렇게 추천해 줄게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떻게 잡지에 지금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잡지 주관 입장에서도 이게 저를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추천해 주는 선생님을 봐서 그래 등단 자체가 너무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시인이라 이래서 이제 이름을 받았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 시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데 제가 그런 어떻게 쓰는 재미가 조금은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막 날밤을 새고 쓰는 건 아닌데 근데 제일 먼저 수필이라고 하는 것을 등단은 했고 또 기존에 수필 쓰는 분들의 수필집을 읽어봤을 때 제 양에 솔직히 차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일상적인 일들 특히 뭐 부모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 게 저는 좀 안 좋았고요. 돌아가시는 분들 뭐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같아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어떤 일상적인 일을만 가지고 아주 평범하게 이렇게 글을 써왔는 것이 저한테는 조금 안 맞았어요. 나는 이렇게는 쓰고 싶지 않다. 이렇게는 쓰고 싶지 않다. 글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일기로만 써서 되겠는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방법이 뭘까 이제 생각하다가 그 평범한 의미가 이렇게 아주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물을 가듯이 흘러가는 수필 문체 말고 조금 그나마 이렇게 굴곡이 좀 쪘다가 이게 뭐지 좀 의미가 쑥 올라갔다 의미가 또 내려갔다 하는 이러한 좀 산맥이 깊은 이런 높낮이가 있는 이런 글을 저는 써보자 해서 글을 어떻게 쭉 쓰다가 중간을 딱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좀 마디가 그 운율을 빼버린 그러면서도 산문처럼 이어가는 그런 글을 써보자 했었는지 그게 써보니까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았어요. 예.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기처럼 쓰는 것보다 조금 원유도 넣고 조금 비유도 넣고 조금 상징도 넣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뭐또 시처럼 쓸 수도 없고 또 평범하게 쓰기도 그렇고 해서 쓴 게 이 책입니다. 이런 류의 제 나름대로의 문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이제 썼는데 또 이제 이 책을 내면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앞에 작가의 말에 오만하게도 이래 썼습니다. 이게 글쓰기는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렇다고 검정 없는 글을 써놓고 시다, 수필이다, 우길 깜냥을 세우고 싶지도 않다. 그래도 혼자 빈것이 웃는 것은 이러한 자기 검열마저도 요새 들어 점점 자기 타협으로 허물어지는데 마침내 시도 아닌 수필도 아닌 시 비스무리 수필 비스무리 운문과 산문을 잇던 예전의 부처럼 시필이라 혼자 이름 짓고 내 나름의 글을 쓰고 만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시필이라는 말을 그냥 만들었습니다. 누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좀 오만스럽게도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욱이라고 하는 걸 참 아버지가 잘 지어준 것 같아요. 권용욱. 그래서 이게 부르면 욱이잖아요. 욱이. 그래서 막 우기는 걸로 제가 어쨌든 막 우기는 걸로 해보자. 좀 부끄럽지만 부끄러워도 할 수 있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시필이라는 말을 썼는데 누가 그럽니다. 지금 오탄한 거 아니야? 수필인데 지금 시필이 뭐냐. 그래서 그 책에도 제가 독자들이요 시필을 너그러이 입양해 달라 그래놨는데 뭐 여러분 혹시 기분 나쁘시더라도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글을 쓰게 된 처음 내용이 이 책에 나오는 제2부 K 이야기입니다. 이 K 이야기는 제가 그 부산에 있으면서 뭐 시민사회 활동에 집사람이 뭐 좀 관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잡지를 만들었었거든요. 배월 잡지를 찍어내는데 제가 선생이니까 그 잡지 그 편집하시는 분들이 그럼 학교 얘기를 하나씩만 적어다오, 한 달에 하나씩 학교 얘기를 적어다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얘기를 그 뒤에 보면 학교 얘기를 적은 것도 있습니다만 적다 보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얘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시작한 게 이 K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약간은 이제 교사라고 하는 직장과 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사이에 늘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좀 짜증도 나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저를 이제 이렇게 나누었죠.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선생이라는 돈을 버는 이 은행가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저 자신을 둘로 나누어서 두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K 이야기의 K는 저이면서 제가 아닌 그런 이제 얘기를 쭉 해서 이거 12편입니다. 그 1년 썼거든요. 그러니까 12편으로 썼고 그 이제 중간에 왕왕 제가 뭐 다른 잡지에 이렇게 수필을 얘기도 하고 하면서 쓴 것들이 이제 일부에 주로 좀 몇 개 모아놓은 거 있습니다. 일부의 그 두 번째 얘기가 알루가 너를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어머님이 잘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동안 키운 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알루기인데 이 알루기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 개가.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그 개를 데리고 부산에 학교로 데려올 수도 없고 그래서
밥을 두고 저는 이제 출근을 하면 일주일 내내 밥을 안 먹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이웃집 뒷집 어르신네가 이 사람 아직 걔가 밥을 안 먹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면 먹어야지 또 토일요일 날 이틀은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월요일 나가면은 또 안 먹고 이제 한 일주일을 견디더라고.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동물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 개가 쟤보다도 더 우리 엄마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 그러면서 또 이 알루기에 대한 글을 나는 꼭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앞부분 알루기가 우리 집 온 이야기에서부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곳까지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적어놓고 제가 읽으면서 여러 번 울었거든요. 왠지 이거 읽으면 자꾸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을 그냥 버릴 수 없다. 그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글을 그냥 버릴 수 없다. 이거 분명히 나는 책을 만들어서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책을 엮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K 이야기가 좀 분량이 좀 있었으니까 이거랑 그다음에 알루가 너를이라는 책 때문에 이 책을 적었고, 그 3부 얘기는 학교에 있었던 얘기를 몇 가지 적은 거고요. 몇 가지 적고, 4부는 이제 이 근래에 한 10여 년 전부터 어떻게 뭐 이리저리 시에 관련된 얘기를 적어달라 그러면 제가 비평가도 아니고 또 시를 잘 이해도 못하는데 왠지 뭐 신문이나 뭐 잡지사에서 그런 거 자꾸 적어달라고 말은 해요. 또 마다할 수도 없고 해서 제 나름대로 그냥 감상문을, 비평이 아닙니다. 비평이 아니라 제가 느낀 감상문을 쭉 적은 것, 이렇게 해서 1, 2, 3, 4부로 해서 책을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저기 관장님은 엄청 문체가 재밌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읽어서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됐지요? 아니 뭐 너무 시간 너무 나갔다.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우리 여기 그 병사리 문학대상, 토지문학제에 병사리 문학대상이 소설 부문, 시 부문, 그 다음에 수필 부문, 동화 부문, 이렇게 4개 부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골치 아픈 장르가 있습니다. 수필입니다. 예,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자연을 노래하고 엄마 팔아먹고 고향 팔아먹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심사를 끝내놓고도 골치가 아파요. 재미도 없고 별로 이렇게 잘 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늘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뭐 저도 이렇게 보고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에 겐자부로라는 그 일본 소설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책을 읽는데 자기가 아주 결정적인 결함이 있대요. 그 결함이 뭐냐? 자기는 책을 읽으면 무슨 책을 읽든 간에 조금만 읽다 보면 상상 속으로 빠져든대요. 그 책을 읽다가 그 책과 연관된 이제 상상의 세계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열심히 온갖 책들을 다 읽습니다. 시도 읽고 굉장히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상 속으로 빠져듭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우리 그 변종태 시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권영욱 시인의 이번 산문집도 그렇고, 읽으면서 다른데 이제 우리 그 옛날 어른들 얘기하면 뭐 이상한 생각한다고, 그 다음에 그 책펜을 놓고 그 책에는 이제 뭐 이렇게 책에는 상관없이
혼자서 이렇게 빠져드는 상상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예, 없답니다. 재미가 없었나 보다. 예.